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 서울 잠실역 인근의 무인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8억 원의 주인을 처한 30대 남성 A씨가 오히려 검찰에 넘겨지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던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코넥스라고 하는 제3 주식 시장이 있는데요. 이게 네. 2013년 7월에 출범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어떤 사람들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코넥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3 주식 시장의 명칭을 그대로 도용하고요. 그다음에 코넥스 그 사이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 문자를 쫙 뿌렸는데 그 불특정 다수들한테 어떤 문자를 뿌렸냐면 주식 리딩 정보를 주겠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확인을 해가지고 답이 온 사람들을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초대한 다음에 장외 파생 거래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죠. 네. 그러면서 마치 유명 금융 투자사들과 제휴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현혹된 분들이 300명 넘게 그 금액도 무려 한 15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총체액이 그런 그 사취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무인 창고에 보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2024년에 그 보관했던 그 돈 중에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이 절도한 사람을 금방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한 40억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투자 사기 그 편취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사기로 번 돈 68억 원을 숨겨놓고 그걸 도둑 맞았다고 당당하게 신고를 했다가 사기 행각이 들통난 건데 이 A씨는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확인을 한 걸까요?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돈의 출처가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아마 네. 돈의 흐름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68억 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도 금융계좌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A씨라는 사람이 이런 68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사실상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A씨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그동안의 소득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용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투자 자금을 실제로 받은 것이 맞는지 그 지인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현금을 융통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실제로 68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정도의 그런 여력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범죄 수익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돈을 훔쳤던 거는 당시에 이 창고 관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범죄 수익금, 즉 작물을 훔치면 일반적인 절도죄와 비교했을 때 이 처벌 수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 형법상으로 작물죄는요. 징역 7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형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물죄가 절도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작물 같은 경우에는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더 조직적인 그러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물죄를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야간 방실 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가 요 정도만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고 관리인이 숨겨져 있던 그 관리되어 있던 그 돈이 작물이었다라고 한 것까지는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는 징역 4년 나왔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서는 징역 3년으로 그 형량이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28억 원은 없어진 상태지만 아무튼 수사기관이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 코넥스 사기 사건으로 눈물을 흘린 피해자가 3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40억 원이라도 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겠죠. 이 4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번 범죄 수익과 관련된 피해금이라고 법원으로부터 일단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판단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인가. 피해자도 확정이 되어야겠죠.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금액도 확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피해자별 그런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법적인 그런 피해자에 대한 환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봅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 측과 허웅 측 팽팽한 공방을 벌였는데 가장 큰 쟁점 뭐였습니까? 그 허웅 씨 측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의 경우에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한 것이었고 본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공모라든가 그런 절차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방어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한 것일 뿐이다. 상대방의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사의 인터뷰라든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법원으로부터는 이러한 사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웅은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뒤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듯한 흐름인 것 같은데 약식 명령을 받은 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벌금형으로 간단히 끝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과 피고인이 같이 인정을 하면 더 이상 형사 절차 할 거 없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유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웅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사 인터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 범죄 사실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허웅이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나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검찰도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허웅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못해도 벌금형 정도로만 끝날 수 있을 건데,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럼 우리도 제대로 재판해 보겠다, 정식 재판까지 청구하게 된다면 그러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어쨌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네. 벌금형 자체는 300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법원에서 허웅 씨가 그 죄가 인정이 되는데 그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변명한다, 이런 것들을 잘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벌금형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정당 방위라고 한다면은 이 신체적 폭행이나 이런 사태에 이제 같이 폭행으로 대응하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사생활, 치부를 공개하는 것도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까지 흔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형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어찌되었건 사실을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조차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허웅 씨 측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들이, 출연 같은 것들이 자기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판이 중요시 되는 경우가 네. 많죠. 상대
상대방이 일정 부분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한 번 더 따져볼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했는 것인가를 아마 살펴볼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해서 뭐 임신 중절이라든가 아니면 마약 투약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이 자기 방어의 차원을 넘어선 것은 아닌가를 아마 따져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연두에 두고 본다면 허웅 씨 측의 이런 자기 방어 논리와 주장 자체가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아마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